네, 4.1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4곳 가운데 3곳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반면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한석도 확보하지 못해서 앞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또 김주환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사실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연설을 한 게 조금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까요? 결과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죠. 네. 저는 이제 각도를 좀 달리 해버렸는데 어제 그 각 후보들 유세 보면 지역 경제 자기들 생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외부에 비춰지기는 이 당대당 선거 구도로 비춰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천 서구 강화울은 여성 유권자가 좀 많았습니다. 예. 이 성완종 리스트는 여성 유권자들한테 사실 잘 안 와닿는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괴리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강론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총론에서 봐서는 각 당이 조직이 최대한 동원을 돼서 보수표가 결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이번 재보궐선거의 패인은 야당 내부의 문제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의 패인을. 네. 일단 광주부터 말씀드리면 광주에 일단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광주에서 패배한 거는 단지 한석을 잃었다는 측면보다 훨씬 큰 의미거든요. 야당에게는. 다시 말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의 구조 자체가 열린우리당 계열과 구민주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구민주당 계열의 어떤 화학적 결합이 안 된 것이 여지없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호남에서의 친노에 비토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관악을도 마찬가지예요. 관악은 단지 그 비토라는 측면보다는 야권표의 분산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어쨌든 정동영 후보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정치연합의 중진 고문이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관악을에서의 호남의 비토 그리고 광주에서의 그리고 호남 관악을에서는 역시 야권표의 분산이 결정적인 영향이 줬고 어쨌든 선거 변수소 성완종 리스트가 여당에겐 대형 악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역시 정치권의 시각과 일반 민심의 시각은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당의 승리는 일종의 어떤 보수층의 결집, 또 그리고 야당의 패배는 일단 야권의 분열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뒤에 보면 이번 재보선의 승리의 얼굴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좀 지역별로 좀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최대 격전지가 서울 관악을이었거든요. 이곳은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의 야당이 강세였던 것인데 이제 27년 만에 여권이 수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우 후보, 정동영 후보가 나옴으로써 양쪽 다 나옴으로써 표가 갈라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보면은 만약에 정태우 후보 표와 정동영 후보 표를 합하면은 오시안 그 당선자보다 좀 상회하는 거로 이렇게 잠정 짓게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3분지계를 하는 바람에 전통적으로 이제 호남권과 그 관악을의 호남 쪽 그 표가 많은데 이것이 분산됐다. 근데 이 분산이 어디 쪽으로 갈진 그 정태우 후보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정동영 후보 쪽으로 간 것도 사실 어제 과정에서 예측을 못 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오신환 후보가 당초 성완종 리스트 파장 이전에 예측했던 이건 야당 후보가 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이 구도가 그대로 적용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광주, 서울은요.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적인 고향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당내의 그 친노 대 비노의 갈등 구도 그리고 구민주당 계열, 동교동계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세력과의 이 융합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결국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새정치연합에 대한 광주 민심 그리고 호남 민심이 상당히 떠난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것은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드러났다고 보여지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어쨌든 향후 새정치연합이 이 구도를 그대로 갈 것이냐, 어떻게 봉합해 나갈 것이냐. 봉합 과정이 이제 안 되는 것이 아주 완전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광주에서 진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내부의 어쨌든 그 세력 간의 역학구도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관악을 말씀 좀 지나갔습니다만 관악을 같은 경우는 김희철 후보하고 정태우 후보가 새정치연합에 경선을 하면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희철 후보가 졌거든요. 김희철은 전 의원을 했었잖아요. 19대 총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김희철 후보가 경선에서 졌지만
이 정태 후보를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당이니까. 이거 탈당한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며칠 전에 김인철 후보가 친노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결정적이거든요. 그게 광주에서의 어떤 크게 봐서 친노 세력과 이 호남 세력과의 융합이 안 된 부분이 있으나 그거와는 또 다른 결로 관악을의 경우는 역시 친노 패권주의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태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제 친노 세력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서 뭔가 친노가 과감하게 자기 세력을 좀 내려놓고 다른 후보에게 공천하는 이런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데 어떤 그러한 것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도 혁신적인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당내 뭐 정치 혁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좀 보여요. 광주 서구에 좀 첨언을 하자면요. 조영택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옆 동네인 서구갑에서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옮겼어요. 지역구를 옮기니까 당시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뿌리를 이루고 있던 여러 가지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탈당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천정배 당선자 같은 경우는 과거 광주 광산군가요? 그 권인희 의원 지역구에 공천을 냈다가 본인이 이제 안 돼서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그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에서 광주에 목포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그런 게 세규합을 많이 했다. 이런 과정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되고 지금 최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 공감하는 부분이 그 민주당 내부의 당 대표가 호남에 뿌리를 둔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레토릭은 많이 하는데 발언은 많이 하는데 실제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표는 이른바 PK 진보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비노 세력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 박근혜 정부가 초기 정부에 인선을 할 때 고위층이 PK 1번부터 그 십몇 번까지 전부 PK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냐. 본인이 뭐 이런 지역색을 얘기한다라는 게 그 옳진 않지만은 어떤 정당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사실 많이 못했거든요. 이런 게 당 내부에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비노 세력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기에 또 천정배 당선자가 호남에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천정배 당선인도 그 당선 이후에 소감을 얘기할 때 호남 정치를 살리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 분 똑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그 융합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른바 친노의 패권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재보선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장 그런 것들이 뭐 가시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하나의 얼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지난 19대 총선도 그랬고 계속 선거에서 지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재보선 전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30 재보선 말할 것도 없고, 뭐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는 뭐 사실 의석수로 볼 때는 뭐 균형을 맞췄다고 합니다만, 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것도 졌던 선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내의 그러한 갈등의 구조가 계속 선거의 패인으로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번에 또 다른 변수로 본다면은 그 성원율 리스트에 대한 국면 전환도 유효했어요. 대통령의 바로 선거 전날에 대국 메시가 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나름대로 보는데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아우러져서 선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야당 자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화학적 융합이 안 된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저는 앞으로 선거도 계속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상황에서는 거의 야당이 거의 바닥까지 갔다 이제. 이건 전패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게다가 관악을과 광주에서의 패배는 다른 지역에서의 패배와는 또 다른 것이고 아무튼 수도권이라는 지역에서 세 곳에서 다 졌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야당이 또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그 관행을 답습할 것이냐. 오늘 10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가 나름의 입장표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새롭게 완전히 출발하지 않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이제 불과 1년 남았어요. 또 이번 이 재보선이 내년 총선이 하나의 전초전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야당의 어떤 그 승리할 때 보면 그 야권 내 시민사회와 연대한 어떤 뭐 빅텐트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포함한 종합적인 어떤 야당의 재편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런 구도를 계속 간다면 선거는 계속 패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 오전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재인 대표가 이제 책임을 지고 아무래도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하는데 10시에 뭐 일각에서는
대표직 사퇴론을 거론하지 않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네. 이렇게까지 그 사태까지 하면 이게 또 야당의 구심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1야당의 구심점이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그런데 책임은 지고 뭐 본인이 사과 발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의 원심력은 계속 극대화될 겁니다. 비노 세력 간에 네. 극대화될 네네. 것이고 어제 저녁에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인사 몇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선거를 다 졌다. 19대 들어와서 재보선을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다 졌거든요. 네. 이번에도 어제도 졌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상대당의 여당에 대한 불평불만은 늘 제기를 하는데 예. 우리 스스로 비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정치적 충원 과정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와야 돼. 중간에 이제 개파 간에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꽉 끼어들어오고 이 사람도 확 중간에 끼어들어오고 이런 게 굉장히 이른바 소위 화학적 결합이 전혀 안 되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그 여권 지형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를 어젯밤에 연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김무성 대표의 승리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김무성 대표의 어떤 입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여야의 대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의 강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야당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상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이번 재보선 승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성완종 정부에서도 상당히 존재감을 발휘했어요. 예. 대통령 출국하실 때 그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과정도 그랬고 또 대통령 귀국하시기 전에 뭔가 사과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예고한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호남 총리론 직접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뭔가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것이 지적되어 오고 비판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당청 관계가 지나치게 수직적이다. 당이 제 몫을 못 낸다.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선거에 또 이김으로써 김무성 대표의 대선자로서의 입지는 확실히 강화될 것 같고 네. 당청 관계, 즉 여권 내에서의 역학관계의 변화도 전 일정 부분 볼 필요가 있다. 당으로 생각. 좀 더 쏠립니까? 당연히 당으로서 당의 무게가 많이 쏠리고 사실 당은 이제 빠른 속도로 어찌 보면 말이죠. 내년 총선에 연결될 수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게다가 수도권에서 다 이겼잖아요. 게다가 서한준 리스트라는 아주 여당으로서 볼 때는 악재의 환경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네. 전 새누리당이 상당히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정체제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상 뭐 이번 선거로 여당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국 운영에도 힘이 쏠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청 관계가 당으로 급속도로 쏠릴 거라는 건 저는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예.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선거에 작용을 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했던 이른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을 많이 회복했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 스스로가 그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사를 언행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당청 관계 약간 청와대 쪽으로 어느 정도 이용해서 지금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에 있었던 당 쪽으로 썰렸던 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가장 큰 개인적 대표로서 소시는 인천 서구 강화을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본인이 주장을 해서 네. 그 안상수 후보를 사실상 내세워서 당선을 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당내 입지는 누구보다도 강화되겠죠. 네. 뭐 유승민 원내대표 이런 분들을 비롯한 비노 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언급을 못하리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전 당청 관계가 뭐 급격하게 쏠린다는 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고 여권의 그 권력 구조상 말이죠. 중요한 건 어쨌든 당청 관계가 상당히 기량작용 같은 거 서로 의식하는 네네. 어떤 면에서 볼 때 균형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긴장 관계가 될 수 있다. 그 긴장 관계라는 게 뭐 대립적 측면에서 긴장 관계는 아니겠으나 네네. 어쨌든 당청 관계가 팽팽한 기량 관계를 작용하면서 청와대도 상당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메시지 아까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청 관계에서 점점 무게추는 서서히 청와대보다는 당 쪽에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19 재보궐선거 결과와 또 이 결과가 앞으로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 파장들에 대해서
최창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주한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